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파이널 실전 동형 모의고사 4회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회차에서도 우리가 이제 한 90점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좀 이제 다가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고르게 우리 원래 이 지방직과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의 이 편성 기준에 맞춰서 하되 살짝 경제 문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도 구성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죠. 예, 그런 맥락 속에서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통계 문제 이런 것들 계속 연습이 이제 반복되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통계 문제에서 이제 안 틀리겠다라는 생각으로 통계 패턴을 읽어내는 이런 연습에 조금 더 주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12회에 해당되는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민주주의 원리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민주주의 원리다라고 하면은 민주주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1번 문제에서 민주주의를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 원리들이 있어요. 기본 원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요. 이런 게 있었죠. 이제 국민들이 일단은 주권을 가져야 돼요. 국민주권주의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입헌주의가 있었고요. 입헌주의 그리고 또 권력분립이 있었습니다. 상권분립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권력분립 있죠. 권력분립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지방자치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의제를 좀 넓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의제하긴 하지만 직접 민주정치를 뭐 싫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는요 국민자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면 이 전체를 다 묶어서 보면은요 결국에는요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쪼개놓는 데 있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권력의 분산이 있다. 요 생각을 떠올려 보시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입법권과 집행권이 통합되면 권력자는 자기가 제정한 법률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권력 분립의 원리를 딱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 로크의 이권 분립론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 다음에 몽테스키우의 상권 분립론으로 이제 완성이 된 거잖아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밑줄 친 기역미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갑과 을이 혼인했대요. 예, 축하하고요.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 했네요.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이제 법률혼이 됐습니다. 갑과 을은 법률혼 관계고 병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병에 대한 출생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 이혼에 대해서 합의했어요. 근데 이혼을 해버렸네.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칩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는요 이혼 숙려 기간이 3개월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이제 확인을 받고 이혼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혼이 이제 완성이 된 건데 기역에 의해서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 인정된다 그랬는데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려면 그 다음 단계 있죠. 혼인 신고까지가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의하여 병은 권리 능력을 획득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권리 능력 같은 경우는 언제 얻는 거예요? 자, 이 권리 능력이다라고 하면 권리 능력은 이거 이제 생존한 동안이에요. 이거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걸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생존한 기간 동안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존한 기간 동안이다가 되고 생존한 기간 동안이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출생 시에서부터 사망 시죠. 출생의 시점에서부터 사망의 시점까지다 이렇게 되는데 요 이제 출생시에 사망시라고 했을 때 출생은요 전부 노출설이에요. 전부 노출설 엄마 몸에서 아이가 완전 빠져나왔을 때 요때를 시점으로 딱 봐요. 출생신고 따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전부 노출설 그리고 이제 사망의 시점은 심폐기능 정지설이거든요. 심폐기능이 정지되었을 때 심폐기능 정지설 요때까지를 이제 권리 능력이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대전제가 이제 권리 능력은 민법상이죠. 민법상 권리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법에서는 또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병이 미성년자라면 디귿의 기간은 3개월이다. 이렇게 됐고요. 3번이 맞고, 리을로 법원의 확인으로 각각의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협의상 이혼일 때는요,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는 이혼 신고 절차까지 마쳐야 그래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인 경우에는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앞전 단계에 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음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구청 내지는요, 뭐 면사무소, 읍사무소 이런 데 있죠. 동주민센터 이런 데들에서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관청에 갖다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3번으로 가볼까요? 표는 가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인데요. 여론의 양상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여론이라고 하는 건 다수의 견해인데 이 양상이요. 이제 합의적 여론이 있죠. 합의형 여론이 있습니다. 합의형 여론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형 여론이 있죠. 합의형 여론과 분산형 여론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합의형 여론일 때는 추진이 좀 수월하겠죠. 예, 그런데 만약 반대 합의 여론이면 그땐 추진이 좀 아예 어려울 거예요. 이게 이제 찬성 쪽으로 쏠려 있는 합의형 여론과 반대쪽에 쏠려 있는 합의형 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 찬성 쪽의 합의형 여론일 때 정책 추진이 용이하게 될 겁니다. 이거 보면 쓰레기 매립지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찬성이 지금 A지역 42, B지역 48, 그래서 평균 4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대가 근데 팽팽하네. 이 정도면 되게 팽팽한 거예요. 팽팽한 거고 그 지배적 여론이 없어 버려요. 반대나 찬성이나 도끼인 객끼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서 C지역, D지역을 보는데 요거는 압도적으로 찬성 쪽으로 좀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해 정책에 대한 지배적 여론은 없어요. A지역이 B지역에 비해서 가를 추진하기가 용이하다 그랬는데 A가 찬성보다 반대가 좀 더 많지 않습니까? B지역은 그래도 찬성이 좀 더 많은데 그래갖고요. 2번도 틀리고요. 가는 나에 비해 주민 간의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이 답이 됩니다. 가는 분산형 여론이 맞고요. 나는 이거는 이제 합의형 여론에 좀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찬성에 쏠려 있는 합의형 여론이다. 3번이 답이었습니다. 4번으로 갑니다. 특수한 불법행위 가나의 사례 그랬습니다. 우리가 특수한 불법행위다 그랬을 때 N은 특수한 불법행위는 요거는 이제 5가지 사례가 있었잖아요. 5가지 사례 중에 뭐에 해당되는지 볼까요? 요거는 이제 A는 B 소유의 건물 2층에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A가 살고 있는 집에 부실한 창틀 때문에 유리창이 떨어졌고 C가 유리창에 맞아 크게 다쳤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가였죠. 가는 공작물 책임이네요. 공작물 책임인데 공작물 책임은 1차로는 누가 지는 거예요? 1차로는 점유자가 져요. 점유자가 지는데 점유자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과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점유자의 과실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2차로 소유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소유자 책임을 물을 때는 어떻게 돼요?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나는 이런 내용이에요. 갑은 을이 경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이 주문받은 뜨거운 음식을 나르다가 실수로 엎었고 이로 인해서 병이 화상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사용자 배상 책임인데요. 사용자 배상 책임인데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도 전제 조건이 좀 있어요. 사용자 배상 책임 물으려면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종업원에 뭐가 성립돼야 되냐면 종업원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일단 성립해야 돼요. 종업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이러면서도 사용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용자는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 그래서 과실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감독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설령 대신 책임을 져줬다 할지라도 구상권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에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들 함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C의 손해에 대한 1차적 책임 B가 진다 그랬는데요. A가 지는 게 맞죠. A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A가 지금 이제 과실 책임이고 B가 무과실 책임입니다. 병은
을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는데 아니 갑에게도 물을 수 있어요. 그건 선택하면 돼요. 종업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거를 물을 것인지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 특수한 불법행위 책임 물을 것인지 요건 이제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선택이 가능합니다. 어느 쪽에다 물릴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2번, 3번 같은 경우에 틀린 얘기가 되고요. 4번, 을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 경우에 갑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답이었습니다. 5번으로 가보죠. 한비자는 관부에서 법을 공포하여 백성들이 이를 지키면 상을 주고 어기면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법에 대해서 강조가 있어요. 하지만 한비자가 말한 법은 군주가 제정하여 자신이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이러한 한비자의 생각은 현대 법치주의 개념에 비춰볼 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이제 요즘에 또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예요. 법치주의의 개념이 있는데 법치주의는 법에 따라 통치해라이잖아요. 이게 맨 처음에 이제 형식적 법치가 있었고 실질적 법치로 이제 넘어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통치자가 있잖아요. 통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피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치자가 있을 때 그때요 통치자가 법을 제정해서 여기서 이제 법을 제정합니다. 이건 이제 실정법의 성격이 강한 건데요. 실정법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형식적 법치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적 법치.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형식적 법치는요. 법에 의한 지배예요. 법에 의한 지배라고 말을 하고 실정법에 따라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죠. 전보다는 그래도 객관적 기준이라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것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합법적인 독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실제 히틀러가 그렇게 악용해 먹기도 했고요. 합법적 독재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 속에서 이제 법치주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예요. 그거는요, 법을 여기 위에다 딱 두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이게요, 통치자를 지배하기 위한 법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차원에서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자연법이 돼버리는 거고요. 자연법이 되는 거고 이 자연법을 기준으로 해서 통치자도 자연법을 따라라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실질적 법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 법치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요 법의 지배다 이렇게 표현하죠. 법의 지배다라고 표현합니다. 법의 지배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현대적인 법치 개념으로서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법에 원리 어긋난 실정법은 악법으로 규정이 되고요. 악법은 지키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또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 형식 법치에서는 악법도 법이야 막 이랬거든요. 무조건 지키고 봐 이랬는데 관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에 해당한다. 이게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이제 한비자의 관점은 요거는 이제 형식적 법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6번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얘기 앞에 회차들에서도 많이 했었죠. 네, 국민참여재판인데 국민참여재판할 때 배심원단이 유무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그랬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배심원단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국민참여재판에서 우리나라 제도는 이거 미국 제도는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제도는 배심원단이 뭘 내리냐면 자 유무죄 판결도 하지만 유무죄에 대한 판결도 하지만 플러스 양형까지 한다. 양형까지 하지만 이게 어떻다 그랬습니까? 하지만은 이것이 재판부에 대한 구속성이 약해요. 이게 이제 권고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강제성이 좀 미약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래갖고요 배심원단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민사재판 등에 허용 안 되고요. 형사재판에서도 좀 큰 죄에 해당될 때만 이 국민참여재판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이 단독부로 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 판사가 한 명 나오는 단독부는 없고요. 합의부로만 진행을 합니다. 배심원은 만 20세고요.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배심원은요. 만 20세 규정인데 20세 규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요게요. 예전에는 미성년자의 기준이 20세였거든요. 그걸 따라갔는데 그 이후에 미성년자 규정이 19세로 낮아졌어요. 19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0세 이상이 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재판 참여를 통해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그랬는데요. 국민의 재판 참여를 통해 사법 민주화를 실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 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요. 7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각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국회의원 선거 결과고, 자,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거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걸 찾을 때는 항상요, 이게 지금 이제 두 개의 지금 이제 득표율이 따로 나와져 있죠. 정당별로. 그래갖고 이거 분석할 때는요, 1인 2표제였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1인 2표제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지역구 선거에서는 이게 이제 한쪽 정당으로 막 쏠려 있죠. 그러니까 득표는 43%하고 의석은 51% 가져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은 사표 발생으로 인한 것이니까 이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소선거구 다수대표제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요. 1인 2표제를 통해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생각하면 되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그 다음에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는 것이고, 거기까지 분석이 됐고, 그 다음에 총의석률을 또 따져봐야 돼요. 총의석률을 따져서 과반 확보 정당이 있나 그랬는데, 여기는 과반 확보 정당이 있어요. 과반 확보 정당이 존재한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국회 총 의석수는 300석인데 각국 국회는 50%가 좀 넘은 정당, A정당이 있습니다. 자, 각국이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A당 소속 국회의원만으로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는 있는데 의결은 안 됩니다. 의결은 이 국회 제적 3분의 2가 필요하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2번 각국이 우리나라일 경우에 C당 소속 국회의원 단독으로도 법률안의 발의가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우리나라라고 하면 이제 C당 소속 국회의원 단독으로 법률안 발의가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C당 한번 봐볼까요? 여기는 지금 의석률이 4.3%고요. 전체가. 그러면은 4, 3, 12, 된다. 10석 넘죠? 10석 넘으면 돼요. 예, 10석 넘으면 10석이면 되는 거니까요. 2번이 맞는 답이 되네요. 지역구 선거에서 A당과 B당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에게서 사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기 A당, B당을 선택했더라도 사표는 있는 거예요.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높기는 하지만은 떨어진 데도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예, 그래서 사표는 있었을 것이고, 떨어진 사람한테 준 표를 사표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구 선거에서 C당과 D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과잉대표됐다 그랬는데요. 과소대표됐죠. 지금 득표율 대비 의석률이 더 낮잖아요. 여기는 과소대표됐고 A당, B당이 과잉대표됐습니다. 사표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2번이 답이었습니다. 8번으로 갑니다. 자, 가다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가의 기본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의 기본권은 이거는요. 이게 평등권이 되는 거네요. 그죠? 평등권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뭐가 될까요? 나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은 주행 법정주의, 적법 절차 윤리, 무죄 추정 원칙 등 신체 자유를 갖는다. 신체 자유라며요. 자유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의 경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청구권이에요. 재판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구권의 한 가지 종류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요. 1번 평등권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평등에 대한 개념은 여기서는 이제 그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서 실질적 평등의 보장이에요. 실질적 평등의 보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가 가능하냐면요. 합리적 차별은 인정됩니다. 합리적 차별은 인정된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합리적 차별은 인정된다 이렇게 봐두시고, 나는 국가애의 자유다 그랬는데 국가애의 자유는 어디로 들어가요? 국가애의 자유는 참정권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없어요 지금. 그죠? 나는 자유권이기 때문에 자유권은 뭐가 돼요? 여기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죠. 이건 국가로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래가지고 요건 이제 틀린 얘기가 또 되고요. 나는 헌법에 명시된 내용만 보장하는 열거적 성격이다 그랬는데요. 요거는 자유권은요. 본질적인 성격의 기본권이었고 소극적인 성격의 기본권이면서 포괄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렸네요. 다는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수단적, 능동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그랬습니다. 얘는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이고 그 다음에 능동적 성격의 기본권이고 이렇게 됩니다. 수단적이고 능동적 성격의 기본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답은 4번이 이렇게 돼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지역구 선거만을 실시하는 각국의 총선 결과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그래프의 형태로 나와 있는데 가나 시기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가 시기에 보면은 A당, B당, C당, D당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 이제 의석수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의석수가 숫자로도 쓰여져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득표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득표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C당 같은 경우에는요. C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잖아요. 38%의 득표를 하고도 의석을 90개밖에 못 가져갔고요. D당 같은 경우에는 26%만 득표했는데도 의석이 100개가 넘어갔어요. 105석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있잖아요. 사표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어디는 과잉 대표되고 어디는 과소 대표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거거니와 총 선거구가 300개인데 300명의 의원을 뽑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 시기에는 뭐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 시기에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하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주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요. 나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나 시기는 보니까요. 총선거구가 100개로 바뀌었어요. 100개로 바뀌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때는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많이 좁아졌을 겁니다. 예, 그래서 나 시기에는요. 중선거구예요. 지금 보니까 중선거구 소수대표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중선거구 소수대표제가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가시기 대표 선출 방식은 다수대표제다 맞는 얘기가 되고 나시기 B당의 의석률은 정당 득표율에 비해 과대대표되었다 그랬는데요. B당 봐봐요. B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잖아요. 28% 득표를 했어요. 약 30%죠. 그러면은 30%면은 어떻게 돼요? 300명의 의원 중에서 지금 보면은 30%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3, 3은 9, 90석 좀 안 되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은요. 과대대표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90석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나시기 D당의 후보가 2명 이상 당선된 지역구가 있다 그랬는데 D당은 말입니다. D당은요. 110석을 가져갔어요. 선거구가 100개인데. 근데 당선자가 110석이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당선된 지역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시기에 비해서 나시기에 C당의 정당 득표율에 대한 의석률의 왜곡 정도가 개선되었다. 요거는 이제 C당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과소대표 됐었잖아요. 가시기에는. 그랬었는데 20%의 득표를 가지고 60석을 얻어요. 그러면 3, 2, 6, 300석에서 20%면 60석 딱 맞게 득표했어요. 저 의석률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왜곡 정도가 완전히 개선됐네요. 자, 그래갖고 옳지 않은 건 2번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10번으로 갑니다. 권리 주체가 가진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세 고등학생 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지고 나눠봤을 때 10번에서 지금 있잖아요.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A 능력을 가졌대요. A 능력. 17세 고등학생 갑이 가진 것은 행위 능력은 없고 제한적이고 의사 능력이거든요. 의사 능력은 젖먹이는 아니니까 의사 무능력자는 아니거든요. 의사 능력이고 만취한 19세 대학생 을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취했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이에요. 그리고 미성년자는 아니기 때문에요. 뭐가 된 거예요? 여기서 행위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가는요. A, B가 다 있대요. 자, 그러면 A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거는 행위 능력인데 이거 틀렸고 A가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 행위는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 행위는 이건 무효입니다. 원래 원천 무효고 B가 제한되는 사람의 유형은 법률에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랬는데요.
B. 행위 능력이 제한 능력자는 법률에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미성년자라든가 아니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었죠. 그렇게 제한이 됩니다. 3번이 맞는 얘기가 되고요.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18세 병이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 동의를 얻어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아직 성년의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해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면은 이제 의사 능력은 있지만 행위 능력은 아직 제한되는 경우라고 봐야 하거든요. 자, 11번으로 갑니다. 다음 사례에 나타난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이제 경제로 갑니다. 갑을병 세 사람은 물물교환의 경제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갑은 과일 농사를 짓고 을은 생선을 잡고 병은 어선을 만듭니다. 어느 날 갑은 과일과 교환한 쌀을 을에게 주고 생선을 받아왔대요. 을은 쌀을 모아두었다가 병이 만든 어선과 교환할 계획이고요. 병은 어선을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어선 한 척에 쌀 100가마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자, 서로 이제 지금 물물 교환을 하고 있어요. 물물 교환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시장이 등장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서로 교환을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일종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병에게 있어서 어선은 생산물이죠. 생산물이고 화폐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가 있다 그랬는데요. 요거는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그 갑은 과일과 교환한 쌀을 을에게 주고 생선을 받아왔고 을은 쌀을 모아두었다가 병이 만든 어선과 교환한대요. 그러니까 쌀이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제 주체는 정부인데 이 정부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자, 12번으로 갑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국적의 스포츠 선수의 소득이다 그랬을 때는요.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간단한 문제죠. 미국에 진출했으니까 미국의 GDP에 기여했고 우리나라 GNP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의 GNP와 미국의 GDP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13번으로 갑니다. 소득세 제도를 가에서 나로 변경했을 때 요거는 이제 그래프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보면 소득세 제도입니다. 소득세 제도. 소득세 제도인데 보니까 자, 보면은 여기가 이제 과세 대상 소득이래요. 과세 대상 금액이 있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율이에요. 세율. 근데 세율이 말이에요. 지금 가처럼 돼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이게 가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건 이제 누진세거든요. 여기서 지금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을 원래 적용하고 있어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누진세율을 포기한 건 아니고요. 나로 갔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나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봐보세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세율이 0이죠. 세율이 0인데 이게요. 여기까지 늘어나요. 그죠? 여기까지는요. 세율이 0이에요. 0%. 그럼 세금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건데 저소득층한테 세금 안 내도 되는 건 더 확장을 해줬어요. 지금.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B 구간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세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율이 같은 과세 대상 금액의 세율이 낮아진 거예요. 세율이 낮아진 거고요. 요거 바깥에 벗어난 데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요. 전부 다 지금 세율이 가단계일 때보다 나단계일 때 올라가게 된 셈입니다. 여기는 세율이요. 여기는 다 올라가게 된 셈이에요. 그러니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누진의 정도를 더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A 구간에서 납세자의 처분 가능 소득이 증가했겠죠. 세금이 0으로 바뀌었으니까 원래 세금이 있다가 0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1번이 바로 답입니다. B 구간에서 소득세에 의한 정부의 재정 수입은 감소하죠. 세율을 낮춰줬으니까. 그 다음에 C 구간의 납세자는 세금 부담이 훨씬 커졌고요. 소득세 제도의 변화로 조세의 역진성이 낮아지고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그런 성질이 더 강화되었죠. 자, 됐죠? 14번으로 갑니다. 다음 같은 정부 개입이 X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그랬습니다. 이거 보니까요. 수요 공급이 딱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격 200원일 때 수량이 6만 개가 되어 있거든요. 6만 개. 그러면 X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낸 것이고요.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X제 가격을 100원으로 규제했대요. 그러면은 이거 최고 가격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급량은 3개가 되고 그 다음에 수요량은 3개가 아니라 3만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수요량은 9만 개가 되거든요. 9만 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가 부족하냐면 6만 개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9에서 3을 빼니까 6만 개가 부족한데 이 부족한 양만큼 정부가 비축해 두었던 것을 100원에 그대로 공급하겠대요.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는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요. 자 보세요. 14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지금 PQ 그래프가 맞고요. PQ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지금 수요 곡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공급 곡선이 있어요. 그럴 때 요래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200원에서 6만 개거든요. 200원에서 6만 개입니다. 200원에서 6만 개. 200원에서 6만 개인데 가격을 100원으로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100원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가 100원이에요. 그래갖고 봤더니 여기가 3만 개, 여기가 9만 개. 그래서 6만 개만큼의 이제 초과 수요가 있는데 이거를 정부가 공급하겠답니다. 그럼 정부가 비축했던 걸 공급하면 이 공급 곡선이 6만 개만큼이 더 늘어나는 형태로 돼 가지고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렇게요. 요렇게. 여기서 이런 형태의 공급 곡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공급 곡선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00원에서 요렇게, 그죠? 100원에서 9만 개가 다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초과 수요 부분이 완전 제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됐는데 정부 개입 이후의 모습으로 봐야 돼요. 원래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이었죠. 원래는 시장에서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가격 규제를 하는 바람에 시장에다만 맡겨놓으면 요 3만 개까지가 밖에 거래가 안 돼요. 여기까지밖에.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요. 가격이 더 낮아졌으니까 그 길이는 길어지지만 요게 이제 여기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소비자 잉여가. 요게 지워지고 이게 두 번째 단계. 그러다 정부가 개입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공급량을 늘려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 잉여가 이제요. 이 낮은 가격에 9만 개 다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 잉여가 엄청 늘어나죠. 됐나요? 소비자 잉여가 엄청 늘어납니다.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될 거냐? 생산자 잉여는 원래 이만큼이었어요. 원래 이만큼이다가 지금 이만큼으로 줄었거든요. 그죠? 시장에 이 규제를 하는 바람에 이만큼으로 줄었다가 정부가 이만큼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뭐 생산자 잉여에 영향을 줄 건 없어요.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소비자 총 지출액은 감소한다 그랬는데 소비자 총 지출액은 2612였다가 이제 9가 되네. 9가. 그죠? 200 곱하기 6에서 100 곱하기 9가 되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총 지출액은 감소하게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정부는 그러니까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정부는 300만 원의 판매 수익을 얻는다 그랬는데 6만 개를 100원씩 했으면은 6만 개를 100원씩 이렇게 되면은 300만 원은 아니겠네요. 그죠? 6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예, 이렇게 이제 나와줘야 됩니다. 예, 100원에 제공을 했고 100원 곱하기 어떻게 돼요? 6만 개 해주면 돼요. 6만 개. 6만 개 곱하기 100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동그라미가 6000000 이렇게 되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00, 1000, 1000만, 10만, 100만, 600만 원이 맞네요. 600만 원이 그죠? 600만 원이 맞아요. 예, 300만 원은 아닙니다. 전체 거래량은 가격이 300원일 때와 같아진다 그랬는데 300원일 때 거래량은 지금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3만 개예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공급해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공급을 못했다면 3만 개가 이제 여기서도 거래가 됐겠지만 지금은 이제 9만 개가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옳은 것은 2번만 해당이 됩니다. 15번으로 갑니다. 표는 각 국가 을국이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X제 또는 Y제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비교 우위가 되는 겁니다. 지금 15번은 비교 우위가 되는 것이에요. 비교 우위론에 대한 또 문제가 됩니다. 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X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제가 있어요. X제와 Y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국과 을국이 있죠. 갑국과 을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5단위가 있고요. 5단위가 있고 여기는 이제 40단위가 있습니다. 40단위. 여기는 20단위가 돼요. 20단위 생산. 그 다음에 여기는요 40단위 생산이래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잖아요.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기가 Y제고 여기가 X제라고 쳐봐요. 그랬을 때 이제
갑국은 어떻게 되냐면 갑국은요. 여기 이제 x제 5개에 여기가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40개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갑국은. 그런데 을국은 어떻게 된 거냐? 을국 같은 경우에는요. x제가 20개까지 가요. 이렇게 20개까지. 예? 20개까지. 아, 20개 이거 표현하려면 이건 더 줄여버려야 되겠다. 아이씨. 좁아. 제가 더 극단적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여기 5개. 이렇게 됐다라고 치고 여기가 5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을국 같은 경우에는 20개 정도는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 줘야 돼요. 여기가 20개다라고 보자고요. 20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을국은. 그러면은 있잖아요. 절대 우위의 측면으로 보면 y제는 절대 우위가 없어요. 그죠? 그래 갖고요. 요거가 이제 을국은요. x제만 절대 우위를 갖고 있고 y제는 그 누구도 절대 우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비교 우위를 따질 때는 결국에 이제 갑국이 어떤 걸 해야 돼요? 갑국이 요거 해야죠. y제. 갑국은 y제 해야 되고 을국은 x제 이렇게 맡아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비교 우위로 따졌을 때.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교역 후 갑국은 y제를 최대 80개까지 소비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게요. 지금 거기 전제 조건에 보면은요.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서로 교역을 해요. 그러면 1번은 완전 말이 안 돼요. y제를요. 갑국도 y제만 생산하고 을국도 y제만 생산할 때 합쳐야 80단이거든요. 근데 아니 교역이익이 없이 안 준다며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보면은 갑국이요. y제 지가 40개 만들고 을국한테 야 네가 만든 40개 나 주면 안 돼? 이래야 되는 건데 을은 이익될 게 없으니까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갑국은 x제 3단위와 y제 20단위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갑국은 x제 3단위를 한다면은 이게 보세요. 얘는요 x제를 하나 할 때마다 y제를 8개씩 포기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렇죠? x제를 하나 할 때마다 5분의 40이니까 그죠? 예, x제 하나당 y대 8씩 포기해야 되는 경우인데 x제 3단위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제를 총 전체 생산할 수 있는 걸 2개만 포기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8에 16. 예, y제는 16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x제 3개를 생산할 때는 y제를 최대 생산하는 게 16개까지밖에 안 되니까 y제 2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을국에 x제 한 단위 추가해. 지금 보세요. 을국이요. x제 한 단위 추가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의 4배다 그랬습니다. 을국이 x제 하나를 생산할 때는요. 그때는요. y제를 2개씩만 포기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기회비용이 갑국의 4배가 아니고 4분의 1 아닐까? 갑국은 8이고 여기는 2니까. 예, 그러면은 4배가 아니라요.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3번 틀렸고요. 4번. 교역 후 을국에 x제 한 단위 소비에 따른 기회비용은 교역 전보다 증가한다. 제가 이거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요. 무조건이에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교역을 할 때 이익이 남을 때만 한다 그랬으니까 교역을 하고 나면 어때요? 을국 입장에서는 x제를 지가 그냥 혼자 소비할 때 교역 전에는 y제 2개만 포기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교역을 해서 교역 이익을 붙이기로 했으니까 이거 x제 하나 소비할 때 그 교역 이익까지 다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손해예요. 그래서 교역 전보다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힘들게 찾았는데 4번 그냥 이거 알고 있으면 그냥 안 따지고 4번 답 이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16번으로 갑니다. 자, 갑기업과 을기업의 생산 방식의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갑은요, 컨베이어 벨트로 이어진 자동차 조립 라인을 통해서 동일한 모델의 자동차를 생산한다. 노동자들은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지시받은 대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으로 생산 속도가 빨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 이동 조립 생산 방식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화하는 거죠. 을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네트워크 조직만 같아요. 35개 소규모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막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16번 같은 경우는 뭐로 보시면 되냐면은요. 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잖아요. 갑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관료제 조직에 지금 가까운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형 조직, 즉 탈관료제형 조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을기업이에요. 갑기업이 아니라 을기업입니다.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산업사회는 갑기업의 형태가 더 가깝고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가 보다 더 활발하다라고 한다면 갑기업에 비해 을기업의 생산 과정에 소비자 참여가 훨씬 더 많죠. 여기는 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고 여기는 고객들의 의사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갑기업은 을기업에 비해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은 여기 관료제, 탈관료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이렇게 오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17번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입니다. 갑은요, 사회문화 현상에는 규칙성과 법칙성이 내재한대요. 그래서 17번에서도 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냐면 양적 연구에 대한 얘기예요. 실증적 연구, 양적 연구에 대한 얘기고, 비교해서 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사회문화 현상 개인들이 상호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의미의 세계다. 의미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는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이제 질적 연구, 해석적 연구에 관련된 것이 되네요. 그래서 갑은 을과 달리 행위 자체보다 행위 동기를 주된 분석으로 한다. 틀렸죠? 동기는 질적 연구.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면에 숨어있는 본질 같은 경우 요거는 직관적 통찰을 통해 질적 연구에서 시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기, 대화록, 관찰일지 같은 비공식적인 깊이 있는 자료를 원하는 게 그래서 을이고요. 질적 연구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과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는 방법론적 일원론, 양적 연구고, 질적 연구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해당이 되는 거였어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은 좀 다르다. 자연현상 연구 방법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니다. 다음 질문지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사회적 지위에 따른 대중매체 활용 연구입니다. 귀하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중매체는 뭡니까? 그런데 이거 1번 문제에서 좀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1번에서의 문제점은 뭐였냐면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 다른 것도? 그죠? 다른 대중매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1번에 한계가 있고요. 2번 귀하는 1번에서 응답한 대중매체를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그랬는데요. 이런 거는 빈 시간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빈 시간은 딱 부러지게는 없는데요. 이상 이하가 겹치긴 해요. 2시간만 딱 보는 사람은 2시간 이하라고 해야 될지 2시간 이상에다 체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약간 오류고, SNS를 통해 근거가 불분명한 자료가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평가를 해놓고 SNS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요거는 이제 결국에는 유도하는 질문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잘못됐어요. 무엇을 묻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혼란을 주는 문항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봐보세요. 무엇을 묻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혼란을 주는 게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있잖아요. 여기에요. 무엇을 묻는 건지 분명하지 않다. 1번은요. 귀하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중매체가 뭐냐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는 뭐 혼란스러울 거는 없을 것 같고, 1번에서 응답한 대중매체를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NS를 통해 근거가 불분명한 자료가 유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SNS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뢰도라고 하는 거가 딱 걸리겠네 이거는. 그죠? 1번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봤는데요. 예, 여기서 신중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뢰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가 신뢰한다는 게 어느 측면에서 신뢰도일까? 요런 건 한번 의심해 볼 만 하겠네요.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답지가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하지 못하는 1번과 같은 문항이 있었고, 가치 개입이 3번에 있었고, 그죠?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묻는 건 없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다문화 사회 형성 과정에서 각국과 을국이 취한 이민자 정책입니다. 각국 이민자들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켜 이민자들을 그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를 흡수한다. 이거는요, 문화를 흡수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자문화 중심주의가 깊게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문화를 한쪽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을국은요, 여러 개를 동시에 그냥 존재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을국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 그릇 모델, 문화가 공존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9번에서는 갑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19번에서 갑국은요, 문화를 흡수하는 거예요. 문화 흡수, 동화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을국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 그릇 모델을 해가지고 문화가 공존하게 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문화 공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요, 옳은 것은 3번입니다. 각국보다 을국이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 더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지막 20번인데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A, B국의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 상중하가 있고요. 거기서 자녀 세대 A국, B국의 그 상에서 상으로 온 거는 계층 세습이고, 중에서 중으로 간 거는 또 계층 세습, 하에서 하로 간 게 계층 세습이고, 상승 이동, 하강 이동도 우리가 좀 파악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아버지 세대의 계층 구성 비율이 A국과 B국이 좀 달라요. A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있잖아요. 상층이 지금 몇 프로래요? A국의 상층이 10%, 하층은 40%, 중층이 그러면은 5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다소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 좀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요. B국 같은 경우도 아버지 세대가 20%, 아버지 세대 상층이 20%, 그 다음에 하층이 20%. 어우, 이거는 뭐 완벽한 다이아몬드인데요. 그죠? 다이아몬드 이렇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밑에 이제 각각 그 퍼센테이지가 나눠져 있어요. 가령 A국에서는 아버지 상층이 10%인데 그중 10% 중 8%가 10% 중 80%니까 그러니까 10% 중 80%면 8%쯤 되죠. 그게 상층의 상층으로 그대로 계층 세습이 됐고 그 다음에 2% 정도가 이제 중층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A국보다 B국의 아버지 세대에서 중층 비율이 더 낮다라고 한 게 바로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답이 돼요. 상승이동, 하강이동 같은 거는 이렇게 찝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20번까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요 공부 잘 하시고 그 다음에요 핵심 지문 OX가 우리 교재에 또 편성돼 있으니까요. 요거 핵심 지문이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그 핵심 지문 OX를 가지고 또 복습도 잘 하시고 혹은 앞에 먼저 풀어보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문제 푼 다음 다시 한번 OX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14회 하는 게만 이제 해설 강의 남았습니다. 14회 다음 시간에 바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또 문제 잘 풀어갖고 저 찾아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